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경향신문 박수몽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오프닝을 여는 순간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게 미국발 속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12시간 완전 휴전에 합의했다. 12시간 동안 휴전을 할 것에 합의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막타전이 됐습니다. 12시간 완전한 휴전 합의.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이 지금 들어오진 않았어요. 다만 해석을 좀 해보기로는 12시간 동안 휴전을 할 테니 그 사이에 다시 평화적 핵협상, 일종의 이란한테 백기투항을 해라라는 느낌으로도 좀 들리고요. 네네. 그렇죠? 대화를 좀 하자 이런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도 좀 이런 전조가 있었던 게 자, 새벽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새벽에 사실 처음에는 이란이 이제 이라크와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이제 다시 이게 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랬었는데 이거를 이란이 미국에 미리 알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거 뭐지 이랬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이란에 있는 핵시설 3개를 벙커버스터가 공격하면서 정말로 일촉즉발 상황에까지 갔는데 이란의 보복이 지난밤에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지난밤에 있었습니다.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했어요. 네. 미군 기지에 미사일 14발 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전에 다 알렸고 거기는 미군들이 지난주에 다 대피를 해서 텅 빈 기지였고 그나마 14발 중에 13발은 격추시켰고 한 발은 빗나갔고 네, 맞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땡큐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SNS에 대해서 미리 공격 계획을 알려줘서 사상자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이란에 감사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이란 외무부 측도 이번 이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해서 미국 공격에 대응했을 뿐 긴장 악화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들 봤을 때는 이게 일종의 약속 대령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유가랑 뉴욕 증시도 이제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유가 같은 경우는 7%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 오히려 반등했고 비트코인도 10만 달러 무너졌었는데 지금 10만 3천 달러 선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좀 안정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러다가 진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란이 대반격에 나서는 거 아니야? 테러전 치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밤사이에 좀 진정이 되는 분위기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속보 들어오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한 줄짜리 속보밖에 없어서 저희가 더 들어오는 대로 미국발 소식 또 이란발 소식 전해드리기로 하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비상대응 체제를 갖추라 지시했습니다. 네, 어제 첫 수석 보좌관 회의 열었는데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 교민 보호와 경제 불안정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 내수 위축 가능성에 대비한 추가 경정 예산 검토도 주문했거든요. 네. 이 대통령 안 그래도 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유가까지 오르면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중도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마련하라고 했고요. 그 산업부도 어제 이제 수출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이제 중동 리스크에 따른 업종별 영향 대응책 논의했고 사실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제 봉쇄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부분이 제일 관심이 컸거든요. 가장 걱정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석유공사도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이제 석유 위기 대응 상황반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했고요. 지금 우리나라 비축유는 206일분 정도가 있다고 해요. 네. 이 중에 116일분이 정부 비축유로 관리되고 있어서 이런 위기 상황에 닥쳐도 단기적인 수급은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마저 금융시장 상황도 좀 짚고 갈까요? 금융시장은 생각보다 어제 코스피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3천에서 밀려나는 모습 보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순 매수를 계속하면서 3천선을 지켜냈고 그 배경은 그러니까 이때가 매수 기회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곧 본 오를 거예요? 수 있다. 아마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가 그러니까 시장에선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싸게 사자 이런 분위기.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근데 이제 그에 반해 환율은 좀
급등을 했어요. 네. 이건 좀 이제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원달러 환율을 하루 만에 18.7원 급등한 1,384.3원에 마감을 했는데 네. 또 의외인 건 금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가상자산은 어제 반등했는데 음. 금 가격은 사실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근데 어제 오히려 금값은 0.3%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어제 소폭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낮부터 시장에서는 이게 금방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일종의 학습 효과로 좀 그렇죠.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아니나 다를까 밤사이에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있었지만 지금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치긴 쳤는데 살살 쳤습니다. 박순봉 기자. 네. 예. 지금 속보들을 좀 그 사이에 조금 더 보니까 지금 아까 이제 12시간 네. 휴전. 휴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더 내용들을 보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을 보니까 일단은 먼저 이란이 휴전에 들어가고 12시간 뒤에 이스라엘도 휴전에 돌입을 해서 24시간이 지나면은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된다. 이렇게 또 글을 적었다는 지금 자,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후속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란이 먼저 12시간 휴전, 이스라엘이 12시간 후전, 합쳐서 24시간이 지나면 12일간의 전쟁의 공식 종료가 선언될 것이다. 또 갑자기 좀 뭐라고 할까요? 맥락이 없는 느낌이 좀 드는데 네. 벙커버스터를 쳐놓고 또 바로 공식 종료가 선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 이란 쪽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응 자체가 예. 확전을 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미국과의 그 대립이 결국 뭐 실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이란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미국은 완전히 코너까지 몰아붙인 다음에 일종의 이제 종전을 끌어내는 그런 그림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란 쪽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블러핑 이제 과장 같은 것들을 트럼프 네. 대통령이 좀 가끔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가끔이 아니라 좀 자주 하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내용들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음. 어쨌든 흐름상은 완전히 뭐 불가능한 그림도 아닐 것 예. 같아요. 일단 벙커버스터를 예. 사용을 해서 완전히 제압을 하고 휴전을 이끌어내는 이런 그림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만큼은 그냥 블러핑, 뭐 일종의 허풍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이란의 입장인 거죠. 이란의 종교 지도자, 거기는 신정 국가니까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벙커버스터 맞고 바로 그냥 손들어 버린다. 이걸 국민들이 납득할까? 내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통상적으로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가장 지도자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좀 상황에서 좀 흥미로웠던 게 네. 지금 이제 오늘 새벽이야 당연히 일종의 약속 대련이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주가 같은 것들이 회복될 수가 있는데 예. 어제도 이스라엘은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뿐이 아니고 지난 일주일 동안 한 8%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스라엘 주가는 네. 어.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른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예, 거잖아요. 보니까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은 네.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큰일이다 이렇게 보지만 반복적으로 겪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아, 늘상 이런 건 있었어. 이번에도 잘 해결될 테니까 차라리 지금 싸게 사놓자. 이런 느낌. 그렇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 봐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까지 어. 나타났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 보자면은 예. 미국이 일단 이제 참전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 리스크가 완전히 정리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 주가가 오르는 그런 전쟁 중에 오르는 그런 기이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예, 예. 요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계속 급박하게 돌아가는 느낌이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고 2부에 마침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 저희가 출연이 약속돼 있습니다. 민정훈 교수가 그 사이에 상황들 파악을 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내 이슈로 가죠. 네, 예. 11개 부처 장관 인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네, 지금 19개 부처가 있는데 11개 부처 장관 인선이 어제 한꺼번에 발표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번 인선은 좀 뻔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이제 눈에 띄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방부 장관의 오선의 안규백 의원. 네, 군인 출신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안 의원이 임명이 되면은 5.16 이후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이 되는 겁니다. 음흠. 안 의원은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이제 안보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좀 유명합니다. 민간인이 국방장관이 된 역사가 있긴 있어요. 정부 아주 초기에. 근데
아 61년? 그렇죠. 네. 61년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군 출신이 이제 군 장관이 됐던 건데 이번에는 완전 민간인 출신이 네.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의지가 드러나는 인사도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국가보훈부 우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송미련 현 장관이 유임이 됐어요. 네. 그리고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제 지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야 출신 가리지 않고 기용한 점에서 뭐 통합, 탕평 이런 메시지를 읽고 있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송미령 장관에 대한 좀 이제 왜 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나 봐요. 농림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에서 일했던 내각의 네. 참모인데 어떻게 또 유임시키게 된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왔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능력이 있다면 어느 정권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 능력 안에서 기회를 줄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는 인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인데 민노총 출신 고용부 장관 이번이 처음이고 또 현직 노동자가 장관 후보자에 오른 것도 처음이에요. 실제 김 후보자는 어제 지명 당시에도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ITX 새마을호 열차를 몰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재명 정권에서 추진하는 4.5일제나 뭐 노란봉투법 같은 노동개혁을 좀 추진하겠다 이런 시그널로 읽힙니다. 예. 그리고 이외에 이제 의원 출신 후보가 많다는 점도 짚어볼 수 있는데 안규박 의원 포함해서 5명 현직 의원 있고요. 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정동영 의원, 그러니까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통일부 장관 지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동영 지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3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핵벽 정책의 전도사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뭐 남북 문제에 있어서 좀 이제 남북 관계 복원 이런 의지가 좀 반영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도 과거 인연이 있다고 해요. 그런 점들이 좀 발탁 배경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해양수산부 장관의 전재수 의원, 여가부 장관의 강선우, 환경부 장관의 김성환 의원 등이 있고요. 다 국회의원, 네, 현역 맞습니다. 국회의원. 예.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우리 앞서 AI 미래기획 수석 비서관의 하정우 수석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내정이 됐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초거대 AI 개발에 참여했고 뭐 AI 업계 최전선 인물이라서 대통령실도 되게 어렵게 모신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기부 장관의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지명이 됐어요. 아무래도 지금 AI 3강 진입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네. 이런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30년이 아니라 20년인가요? 제가 언뜻 지금 산수 계산이 안 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참여정부 때니까 그렇게 20년. 되네요. 네. 그렇게 되네요. 여하튼 다시 장관으로 기용되는 이런 특이점도 보이는 어제 인선들 박순봉 기자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아까 그 통합행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송미령 장관 유임시킨 거랑 그다음에 권오을 장관 후보자 그 한나라당 출신이죠.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데 네. 이제 지명을 한 거. 이 두 가지는 제가 이제 뭐 여권 인사랑 얘기를 하니까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이게 영입자 우대 정책이 좀 다시 한번 발현이 된 것 같다. 영입자. 예전에도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당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영입한 사람들한테는 확실한 우대 정책을 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총선 때 이현주 의원이 그러니까 외부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네. 공천받는 과정에서 그렇죠. 상당히 좋은 지역구로 신경을 쓴다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 그래서 상대 진영에서 넘어오거나 아니면 내부에서도 계파가 다른데 확실하게 좀 뭐 충성심을 보인다라거나 하면은 확실히 좀 보상을 주는 그런 우대 정책을 쓰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그 한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왜 이런 방식이 이재명 대통령이 선호를 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봤을 때는 비주류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성남시장 물론 이제 주요한 자리지만 그냥 작은 지자체라고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에서 주류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점차 확장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입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대 정책을 펼쳐가지고 내 편으로 만드는 이런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입된 사람들이 보통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실용주의 아니면 뭐 흑묘, 백묘 이런 론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제 민주당 인사한테 들어보니까 권오을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전 한나라당 의원. 네, 선대위에서 굉장히 좀 호평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들 그 민주당 사람들 입장에서 처음 겪어보는 이제 인물인데 뭐 이래 보니까 다들 괜찮다고 평가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늘공들한테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공이란 말은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들 네, 원래 이런 뭐 걸 이제 지칭하는 뭐 고시를 봐서 말이잖아요. 들어올 수도 예, 있고 예. 시험 봐서 들어온 그런 늘 공무원들 출신한테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이제 고위급 인사한테 들어보니까 매우 놀랐다라고 하면서 이게 늘공들한테 자극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로요? 이 흐름을 보면 보통 이게 어공하고 늘공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공들이야 당연히 정치권에서 데려온 인사들이니까 그 정부와 같이 개를 하는 사람들인데 어쩌다 공무원. 네. 예. 그런데 이제 늘공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경우들도 꽤 많다 그래요. 예를 음. 들어서 뭐 윤석열 정부에서 발탁이 됐어요. 차관으로 예, 발탁되거나 예. 아니면 대통령실로 발탁이 되면 보통 승진을 하거든요. 그렇죠. 승진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사람 윤석열 정부 사람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도 네. 아, 저 사람은 윤석열 정부 사람이야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아. 알아서 배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부가 바뀌게 아, 되면은 예, 예. 그리고 이런 일종의 배제가 어공보다 더 심하대요. 늘공 네, 사이에서는. 특히 대통령실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어. 그러면 결국 아 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뭘 했으니까 이제는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난 사람들이 이제 꽤 끝이네.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아 다음 정부까지 기다려야지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뭐 태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실제로 뭐 안 좋은 보직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장관을 유임을 시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 나도 뭐 열심히 하게 되면은 기회가 있을까? 내가 꼭 뭐 낙인 찍히는 건 아닐까? 이런 식의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분위기 환기네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공무원들 움직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마 네. 그런 측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하. 공무원들을 잘 활용을 해야지 국정 운영이 잘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외부 인사 데려와 가지고 내부 개혁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호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랬죠. 투톱 모두를 외부인으로 넣어 가지고 경호처 출신이 아닌 사람들 넣어서 개혁을 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일단 내란 종식의 의미로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도 같이 개혁해야 된다라고 보니까 민간 출신을 넣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뭐 의원이 긍정 평가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군인을 안 시킨다라는 건 어차피 예고가 됐던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안규백 의원이 할 만하다. 왜냐면 이제 국방이 오래 있었으니까. 어차피 대선 기간에 민간인을 국방장관 시키겠다는 이 의지는 분명히 했고 그럼 민간인 누가 올 거야라는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안규백 국방위원장 정도면은 괜찮지 않아라는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당에서도. 그리고 이게 또 동시에 청문회 좀 통과하기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한 가지 측면을 더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랑 되게 가까운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정세균계라고 했지만 지난 총선 때 전략공관위원장이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다들 친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확실하게 내 편을 챙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리더십을 강화해왔던 그런 그림이 있고요. 다만 안규백 위원장이 이제 전문성,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지식은 확실히 있는데 이 조직이잖아요.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네. 그래서 정말 그 조직을 장악하는 조직 장악력, 리더십, 어떤 통솔력 이런 부분 괜찮겠어라는 우려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조직을 뭐 모르냐 아느냐 이 문제는 국방위원회를 했으니까 국방위원장까지 했으니까 그건 뭐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정권 초에 유력 정치인이 오는 경우에는 예. 그 부처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여권의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말을 잘 듣고요. 반대로 그냥 이건 뭐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교수 출신들이 온다라고 하면 말을 좀 잘 안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실세라는 그런 평가가 없으면 그럼 차라리 내부 승진자가 아니라면은 유력 정치인이 더 그 통솔력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저희가 인터뷰할 거거든요. 거기서 좀 질문해 보기로 하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인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기관사. 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민주노총이 정치권에 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네. 의원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근데 민주노총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완전히 밀착 관계는 아니거든요. 민주노총이. 아 그래요? 네, 보통 이제 진보 어. 정부가 네, 들어섰을 때 민주노총하고 갈등 있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 민주노총에서는 더 좀 적극적으로 네. 뭔가를 반영해 주길 기대하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선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같은 궤를 그리면서 네. 가지만 이 집권 이후에는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 민주노총은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 당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같이 포섭하고 싶은 그런 이제 대상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민주노총은 워낙 크고
지도부는 딱 민주당 편이 아니어도 뭐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구성원들은. 그렇지만 어쨌든 민주노총 출신을 데려온다라는 거는 향후에 민주당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가 어떤 그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 이슈에서 부딪히는 게 제일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노총이랑.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아하.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영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철도 노조, 그러니까 철도 공사의 기관사, 음. 현지 기관사 출신이란 아주 특이한 경력이라고 할까요? 기관사 출신 어제도 굉장히 운전을 이례적이에요. 했다면 조종을 네. 했다면서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다만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맞습니다. 갑자기는 아니고 성남시장 때부터 네. 인연이라면서요. 그리고 또 도왔던. 민주노총하고 거리를 둔 것도 조금 시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 2017년에 정의당으로 들어오면서 그렇죠. 넘어왔기 때문에 네, 네. 완전히 민주노총 인물이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출신이라고 하면 또 상징성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또 있나요? 혹시 남은 게 있나요? 오늘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예,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그건 짧게 그냥- 가죠. 짧게. 네. 예. 오늘 이제 증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좀 이례적인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계속 나왔던 뭐 8억 원 현금 소득의 출처, 그 자녀 입학과 관련한 특혜 의혹들 뭐 이런 것들 오늘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과 내일 열리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 저희가 청문위원 두 분하고 인터뷰를 좀 깊게 했어요. 주진우 의원, 전용기 의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오늘 청문회 보고 내일 다시 뉴스연구소에서 연구해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